여러분, 데스노트를 아십니까? 데스노트란 오바 추구미 원작의 와, 데스노트 아시는구나. 진짜 재미있습니다. 네, 다들 이미 알고 계시죠? 유명 만화를 원작으로 애니와 영화, 최근에 뮤지컬로도 굉장히 핫한 소재다 보니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데스노트는 말 그대로 죽음의 노트, 이름이 적힌 사람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무시무시한 노트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상상 한번 해봅시다. 과연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는 행위가 살인죄에 해당할까요? 무조건 살인이지. 엥, 그냥 노트에 이름 쓴 건데. 물론 현실 세계에서 데스노트로 사람을 죽였다 고 자수한다면 경찰서 말고 병원에 가보세요. 하며 곱게 돌려보내겠지만, 우리는 아무튼 살인 혐의로 법정까지 섰다는 전제하에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제가 데스노트를 빌미로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기본적인 형법 지식을 알려드릴 테니 저만 믿고 따라와 보시죠. 카카카 컴온. 자, 당신이 문득 너진 또 개 패고 싶네. 라고 생각했다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 당신을 폭행죄로 체포하려 든다면? 아니, 망상일 뿐이잖아. 어이가 없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하게도 망상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당신이 저를 실제로 때렸느냐 마느냐 하는 팩트가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제가 실제로 당신을 때렸다고 쳐봅시다. 이러면 폭행죄가 될까요? 당연하지. 아니요, 방금 주먹을 휘둘렀다는 명백한 행위가 있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폭행죄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엥? 이유가 궁금하시죠? 범죄를 판단할 때 때렸다는 행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당신을 때릴 때 어떤 마음으로 때렸는지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아니, 판검사가 아냐도 아니고 네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눈치백단 판검사가 와도 제 말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명확히 알 순 없습니다. 그러면 의도가 없었다고 불화를 치면 되는 거네요. 그럴 리가 없죠. 판사, 검사, 변호사는 그 주장을 가져다가 밖으로 드러난 정황을 토대로 추론을 할 겁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 문제를 하나 내보죠. 만약 주거용 컨테이너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이 실수였다고 말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실수로 사람도 죽이겠네.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건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한 주거 침입죄. 그 사람은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런 컨테이너라면 이 정도로 허름한 외관이라면 객관적으로 집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집인 줄 몰랐다, 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고로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죠. 무죄. 마찬가지로 빨래를 널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옆집으로 떨어졌다면 이것도 주거 침입죄일까요? 그럴 리가요. 빨래감과 함께 널브러진 채 발견되었다면 이 역시 무죄입니다.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무죄. 마찬가지로 제 발밑에 요가 매트가 깔려있고 CCTV로 화면을 돌려봐도 스트레칭을 하던 도중에 실수로 때렸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보인다면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로 그렇기 때문에 데스노트에 이름을 썼다는 행위만으로는 살인죄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 노트가 데스노트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그걸로 사람을 죽이려 했는지 같은 의도가 중요하죠. 데스노트 원작 설정에 따르면 잘라낸 페이지나 일부 조각으로도 데스노트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찢어진 데스노트 페이지를 준 당신이 급하게 번호를 받아 적는다고 데스노트 페이지에 친구들의 이름과 번호를 적었다면 의도가 없으니 범죄가 아니죠. 네, 물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의도가 없다면 범죄가 성립되진 않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를 가져왔을 때에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예외적으로 과실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도가 없으면 잘못도 없는 거 아닌가요? 형법 제14조 과실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라는 문장을 확인할 수 있죠. 과실은 주의를 게을리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물론 고의와는 달리 대개 벌금형으로 그치죠. 그러면 말입니다, 데스노트인 걸 몰랐다고 해도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니까 과실치사겠죠? 그건 또 아닙니다. 14조 문장을 다시 한번 뜯어보죠.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노트에 이름을 쓴다고 사람이 죽진 않습니다. 그게 데스노트인지 아닌지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없는 사실이죠. 고로 고의라고 보기도 과실이라 보기도 힘듭니다. 형법상 무죄.
민사 책임도 없습니다. 그저 자연재해에 가까운 일이니까요. 피해자가 있는데도야. 만일 남대문을 열고 다니다가 공연 음란죄로 잡혀 들어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일 테러리스트가 떨어뜨린 코딱지만한 건물 폭파 장치를 실수로 밟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일에까지 하나하나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까지 빡빡해진다면 우리는 불안감에 휩싸일 테죠. 혹시 모를 실수는 없었는지 강박적인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형법이 의도를 중요시하는 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형법의 본질이 그러하듯 우리가 스스로 편안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죠. 그런데요, 우리는 데스노트가 뭔지 압니다. 영어로 된 설명서도 있고요. 이 노트에 사람 이름을 쓰면 죽는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설마 진짜 데스노트겠어? 하는 생각으로 원한이 있는 사람이나 범죄자의 이름을 적는다 하면 이제 법은 당신이 고의로 죽였다 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고의예요? 물론 용어가 나뉘긴 합니다. 당신이 던진 돌을 맞고 누군가가 죽었다고 가정했을 때 당신이 이 새끼 무조건 죽여 하고 돌을 던졌다면 확정적 고의, 맞으면 어때? 하고 돌을 던졌다면 미필적 고의가 되죠. 후자는 조금 봐주지 않을까요? 보통 우리는 미필적 고의가 비교적 죄가 가볍다고 생각하지만요, 형법상으로는 죽으면 어때와 죽이겠다를 똑같이 봅니다. 고의는 다 똑같은 고의라고 생각해요. 진짜 죽을 줄 몰랐어요. 범죄자 대다수는 자신이 미필적 고의였다고 주장하겠지만 앞서 말했듯 판사, 검사, 변호사는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유죄입니다. 미필적 고의인지 확정적 고의인지는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영역. 고로 설마 죽겠어? 하고 데스노트를 썼든 제발 죽어라! 하고 썼든 형법은 고의로 살인했다고 보고 살인죄로 판결을 낼 겁니다. 결국 데스노트로 이름을 쓰면 살인죄라는 거네요. 그런데요, 만일 데스노트를 모르는 영어 까막눈 할아버지가 데스노트를 일기장으로 썼다면 의도가 없었으니 무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일 유희가 정신을 잃은 동안 어둠의 유희가 데스노트를 쓴다면 정신분열 증상이 있는 심신장애자로 규정되어 형사 책임을 묻지 않고 정신병동에 보내질 확률이 높죠. 도와줘! 또 하나의 나! 만일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수를 했다면 형벌이 가벼워질 것이고, 만일 키라처럼 지능 플레이를 했다면 위증과 증거인멸로 죄가 가중되어 극심한 형벌을 받게 되겠죠. 데스노트라는 특이 요소를 감안했을 때 죽인 사람이 한두 명에 그쳤다면 과실치사나 무죄가 될 확률도 있고요. 결국 판결은 누구를 죽였고 몇 명을 죽였고 누가 어느 상황에서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심지어 뉴크가 보였는지 아닌지 같은 아주 미묘한 맥락 차이에 따라 바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론만 따지자면요, 데스노트의 이름을 썼을 때 어떤 판결을 받을지는 몰라요. 이게 정답입니다. 단순 데스노트라는 특이한 조건도 아주 크게 작용하겠지만 데스노트보다 중요한 건 애당초 이름을 쓰는 사람이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데스노트로 사람을 죽였다는 문장을 보고 당연히 살인이지, 나 그건 아니지 않나 같은 나름의 의견을 가졌지만요, 사람의 행동은 뉴스 타이틀 한 줄만으로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둑 때려 숨지게 한 청년, 대법원 정당방위 아니다. 집에 든 도둑 빨래 건조대로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20대. 수년 전 집에 든 도둑을 뇌사로 숨지게 한 죄로 3년의 집행유예를 때린 판사를 향해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한사놈 괴새끼네 지가 당해봐야지. 같은 무수한 비난이 쏟아졌지만요, 체격 좋은 20대 청년이 아무런 저항 없이 맨손으로 혼비백산 도망가던 왜소한 노년 절도범의 얼굴을 주먹으로 구타해 넘어뜨렸다는 사실은 당시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별 문제 없는데. 네, 들어보니 별 문제 없죠. 그래서 법원도 여기까진 정당방위를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제압이 된 상대를 향해 복싱 라운드 7라운드에 달하는 2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빨래 건조대와 허리띠, 운동화로 무차별적으로 후려치고 머리를 발로 마구마구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아, 이게 절도와는 별개의 사건이구나 싶으실 겁니다. 윌 스미스 부인을 탈모라고 놀린 크리스 락도 잘못을 한 게 맞지만 윌 스미스가 크리스 락의 뺨을 후린 건 별개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벌 규정으로 하는 상해치사죄를 범했음에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형의 극단적 선택이 있었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교도소에 갇히지 않고 바로 풀려났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판사가 얼마나 이례적인 선처를 내렸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법의 기본 원리조차 무시한 채 기초적인 법 지식조차 없는 채로 유죄 추정을 외치고 한계치를 넘은 과잉복수를 정의라고 외치지만 검사와 변호사가 법적 공방을 펼치고
펼치고 정해진 법에 따라 판사가 심판하는 과정을 최소 3번도 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갈 만한 불공정한 판결이라 그렇게까지 자주 발생하진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사법은 공명정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겁하기도 하죠. 오히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들이 초래한 사법 불신의 책임은 오로지 그들이 짊어져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책임에 따라 엄중히 죄를 물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처럼 눈먼 화살을 쏘아대는 한 그 책임은 점점 우리와 나누어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비난의 화살이 되돌아올 때면 그제서야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되물을 테죠. 그들이 떠맡은 책임을 대체 왜 빼앗으려 합니까?